자사고학부모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를 아셔야지 자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생기십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학생들이 옛날에는 문과, 이과 두 개의 트랙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대학교처럼 수많은 트랙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이 고교학점제 준비는 한 20년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내신이 절대평가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이 절대평가도 되고 수능 범위도 대폭 축소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대학교 졸업하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입사시험을 친다고 합시다. 아니지만 그런데 전자공학과 커리큘럼에 맞춰서 시험을 쳐야 될까요? 경영학과 커리큘럼에 맞춰서 시험을 쳐야 될까요? 언어학과 커리큘럼에 맞춰서 시험을 쳐야 될까요? 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배운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문과 아니면 이과, 그리고 모든 애들이 배우는 게 수능하고 배우는 과목이 일치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고3 과목까지 테스트할 수 있었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들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를 어느 한 과에 맞춰서 수능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범위가 공통 과목인 고1 과목 또는 고2 과정의 일부까지만 치게 될 거예요. 현재는 고3 과정까지도 시험에 나오는데 고2 일부까지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능의 영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아마도 수능도 절대평가가 될 겁니다. 이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인데 국어, 수학, 과학까지도 절대평가로 바뀔 겁니다. 어쩌면은 사회하고 과학은 공통과학, 공통사회까지만 고1 과정이에요. 거기까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고 어쩌면 안 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SAT는 사회, 과학 이런 과목 시험 없거든요. 우리도 아마 SAT처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수능 범위 축소. 요 세 개가 만나면요. 이 세 개가 만나면 현재의 입시 변별력은 다 사라집니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내신 상대평가가 없어지고 나면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엄청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학력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고랑. 그리고 배우는 게 워낙 달라요. 선택 과목이. 워낙 많은 걸 배워요. 영재고 과학고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나 국제고, 외국어고에서 배우는 과목은 일반고에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을 배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주로 뽑게 될 텐데 이거를 대비해 주는 시스템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당 학생 수가 민사고 같으면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학교하고 한 선생님당 학생을 많을 때 한 과목 선생님 같으면 100명도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하고 학생에 대해서 써줄 수 있는 게 달라지잖아요. 배우는 것도 일방적인 티칭 위주로 많이 하는 일반고하고 선생님하고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산출물을 만들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수행평가를 하고 그런 특목 자사고하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정보가 달라요. 그래서 써줄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 격차도 크지 선택 과목도 훨씬 퀄리티 있게 듣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생기부에 잘 써줄 수 있죠. 그리고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고 전교 1등도 특목자사고의 전교 꼴찌한테도 밀릴 정도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굉장히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다. 현재도 전국에 1700개 일반고에서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 수하고 100개가 채 안 되는 특목자사고에서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 수하고 해보면 약 5대 5거든요. 수시뿐만 아니고 정시까지 그래요. 정시는 흑수저도 공평하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능이야말로 진짜 금수저 전형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학력격차가 커서 그 학력격차가 커서 실력대로 하면은 특목자사고가 상위권을 싹쓸이할 건데 그래도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한 절반이라도 일반고 학생이 합격할 수 있었고 수능이 상대평가고 수능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이 붙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실력 순서대로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특목자사고가 상위권 대학을 휩쓸 거예요. 그만큼 폭망이다. 자, 요거는 저희가 고교학점제 때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특목자사고를 가자. 그 중에서 영재고 공학고는 저희가 설명회도 자주 했었고 또 우리 애는 그 정도 아니다 생각하시는 경우 그런 영재고 성향이 별로 안 강하다. 수학과학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문과면은 국제고, 이과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문과도 전국 단위 자사고 너무 좋아요. 하여튼 전국 단위 자사고가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매우 유리하다. 어느 정도냐? 이 학교 들어가면 거의 대학 입시는 최상위권 대학 가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과만 예를 들면 의대,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대고대까지 할까요? 연고대, 고연대까지 하면은 얘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 애들 정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얘들이 다 합격하고 남은 자리를 일반고 애들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최상위권 대학은 다 들어간다. 지금 영재고나 과학고가 그렇거든요. 그 정도 레벨까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입학 결과, 입시 결과, 입결이라고 하는데 입결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고가 폭망이고 자사고가 대박이다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런 제목으로 뽑아봤는데 공부는 학생이 하고 입시는 부모가 한다 라는 약간 어그로성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했어요. 여러분이 자사고나 영재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같은 특목 자사고를 보낸다 또는 최상위 입시 결과를 대입 결과를 목표로 하신다 할 때 부모님의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특히 잘 되게 만드는 것도 부모님 영향이 크지만 망치는 것은 부모님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는 뭐 좋은 머리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 환경이에요. 부모 자체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입시를 하고 대학교 다니고 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이 돼요. 타고난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 따라서 아이들의 공부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부하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구나. 내가 하늘의 태양과 같은 존재구나. 하늘과 같은 존재구나. 내가 가진 파워가 너무나 강하구나. 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이에게 정말 의도치 않은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입시 결과가 좋은 학부모님들 제가 한 20몇 년 사교육하면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특히 저는 초등 영재교육부터 사고력 수학, 또 교과 수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지켜보는데 걔들이 대입을 하고 이제 제가 지켜본 애들이 이제 거의 30대까지 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 쭉 추적을 해보면 아이들이 잘 된 집 애들은 부모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어떤 거냐면 아이에게 학벌을 물려주겠다는 직접적인 목표, 학벌 자산이라고 할게요. 이 학벌 자산에 목을 매지가 않아요. 학벌 자산을 아이에게 갖춰주고 싶어서 이 설명회도 오시고 학원도 보내시고 집에서 부모표로도 공부하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학벌 자산과 같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어, 능력을 길러주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다든지 어릴수록 능력보다도 태도나 정서를 갖춰주시는데 더 노력하시더라고요. 이 정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회복 탄력성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자존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서가 있어요. 그 중에는 뭐 호기심, 또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도도 굉장히 많죠. 그 중에는 뭐 끈기, 우리가 그릿이라고도 하죠. 끈기,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게 꼭 학벌 자산이 획득이 안 되더라도 정서나 태도, 능력이 좋은 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잘 된다가 있어요. 특히 나는 잘할 수 있고 음,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자기를 믿는 마음, 그리고 낙관적인 마음,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면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됩니다. 일시적으로 공부해서 실패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잘 돼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저 아이를 꼭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돌봐주시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런 학부모님도 봤어요. 애가 자꾸 늦잠을 자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는데도 학교 지각을 하면은 어, 생기부에 뭔가 안 좋은 기록이 남으니까 어머님이 깨우고 얘 좀 일어나라 지각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방 챙겨놓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잡아주고 막 그렇게 해요. 차 태워주고. 근데 애는 안 변하는 거예요. 시험 때 되면은 뭐 부모님이 요약 정리까지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잘 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여튼 대입까지도 어찌어찌 잘 나오는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은 온실 속의 가치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공부가 재밌어서 한다거나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공부하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아직 걸을랑 말랑한 아이를 부모님이 부축해가지고 걷게 해주는 것 같아요. 걷는 것 같은데 애도 좋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애 다리 힘은 없죠. 보행기 태워서 걷게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다고 믿고 걸을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런 게 아이한테 이런 기초자산, 능력, 태도, 정서와 같은 기초자산을 만들어 주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이게 되면은 학벌자산은 결과로 따라와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셔서 떠먹여 주면서 학벌자산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면 보통은 실패하십니다. 어찌어찌 성공하는 수 있는데 힘이 약해요. 그 다음에 마주 보기가 아니라 함께 보기. 이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애가 노는 꼴을 보면 열심히 안 하는 꼴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실 거예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시기에 휴대폰 안 보고 안 놀고 공부하면 될 텐데 왜 저럴까 싶기도 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하고 부모 사이에 공부가 들어와 있어요. 이 공부 때문에 부모가 화를 내고 이 공부 때문에 부모가 나를 야단치고 이 공부 때문에 부모하고 나 사이가 멀어지고 이 공부 때문에 부모가 슬퍼하고 이 공부 때문에 부모가 좋아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그게 큰 동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이하고 나 사이에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공부 결과에 따라서 아이한테 주는 사랑이 달라진다고 느껴요, 애는.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아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하고, 공부 안 하고 놀면 뭐라고 야단치고, 성적이 안 좋으면 슬퍼하고, 부모의 사랑이 공부 때문에 조건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는 않은데 아이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이쁠까요? 부모 사랑을 가로막는 원수 같고 부모와 나 사이에 끼어서 나를 회방 놓는 나를 두렵고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싫겠죠. 싫어하는데 잘하고 열심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바라봐 주세요. 내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이야. 네가 잘하면 좋지. 나도 기분 좋아. 근데 공부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일단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지나보면은 이런 안정감,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게 몸에 박힌 아이는요, 공부도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혹시, 어, 공부를 좀 중요한 시기에 놓았다, 방황했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된다가 남이 우러러보는 결과가 잘 된다는 뜻도 있지만 꼭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존귀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잘 되죠, 보통은 결과가.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 눈에서는 좀 불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고 그 상황에서도 나는 자존심이 안 무너지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거면 됐잖아요.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다 제어할 수도 없잖아요, 부모가. 그래도 우리 아이는 늘 잘 될 거야라는 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애가 공부도 잘 해요. 인생도 잘 풀리고, 사회관계도 좋아지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돼요. 저 혼자 너무 도사처럼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라. 공부가 그 사이에 끼지 않게 하셔라.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공부를 가지고 닥달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셔라.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모님이 키우신 아이들이 잘 돼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학생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보통은 부모님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특히 동기부여를 질책, 위협, 경고 이렇게 하면은 너 앞으로 어떻게 돼? 너 저기 가고 싶지? 저런 대학 가고 싶지? 잘 살고 싶지?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공부 안 하면 내가 잔소리할 거야. 화를 낼 거야.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절박감을 불러일으키고 뭐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요.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돼서 식사 조절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문적인 앱을 설치했어요. 유료예요. 월 몇만 원씩 내는 거예요. 라면을 안 먹었어요. 새벽에. 이게 기록할까 말까 하다가 기록해서 정직하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종영님 라면은 안 좋아요. 야식은 안 좋아요. 야식 드시고 싶을 때 가볍게 물 한 잔 마시고 주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 전에 제가 많이 했던 노력들, 하기 싫은데 기록하고 먹고 싶은 거 참았던 거는 하나도 없고 안 좋을 때마다 뭐 저는 질책이라고 느껴지는 게 코치님은 아니었겠지만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였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싫더라고요. 노력한 건 하나도 안 해주고 실수할 때마다 자꾸 부정적 피드백이 오니까. 그래서 그 앱을 끊고 무료 달리기 앱을 깔았어요. 이 달리기 앱은 뭐 사람도 없어요. 기계가 해요. 프로그램이 저한테 달리기 하면 도장을 찍어줘요. 자기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1분 달리고 2분 걷고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분 달리고 2분 걷고 그렇게 했는데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어쩌다 빼먹었어요. 원래 거기 약속한 거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달리기 하는 건데 빼먹어도 아무 말도 아니에요. 대신 달리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제가 이제 90분 연속 달리기를 합니다. 도움이 돼요, 건강에. 무료 앱인데. 혹시 부모님이 아이에게 질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실제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아닐 수 있다. 나와 아이 사이에 공부가 끼게 만드는 부모 자식 사이를 해치는 독약일 수도 있다. 그냥 여러분은 습관을 설계해서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또는 뭐 페이스메이커나 뭐 응원 당장 이런 느낌. 제 달리기 앱이 해주는 도장 찍어주는 그래서 도장 찍어주는 이런 역할 한다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것부터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셔도 주로 인정이에요. 칭찬하실 필요 없어요. 조정이거든요, 칭찬은. 조정할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냥 했구나. 그것만 해주셔도 습관으로 점점 정착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습관이 시간 습관이에요. 시간 습관.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고 꼭 그게 공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이 닦고 잔다, 뭐 씻고 잔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샤워한다. 이런 것도 습관을 들여주신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교에 몇 시까지 간다. 이런 것도 습관 들여주신 거거든요. 그런 습관을 설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하고 잔소리 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사고 가면은, 자사고는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이 자사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로드 매니저가 돼서 일거수일투족 1분 1초를 다 케어하실 수도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학원 가고 그 다음 갔다 와서 숙제하고 뭐 하고 분 단위로 10초 다 케어하실 수도 있지만 자사고를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케어가 사라집니다. 아이가 해야 돼요. 주말에만 나와요. 그것도 학교에 따라서는 2, 3주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애를 일일이 케어할 수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애가 해야 돼요. 대학교 가도 똑같죠. 직장 가면 더 하죠. 대학원 가고 나면. 그 모든 경우에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장 효율적인 거는 부모님이 일일이 케어하는 게 더 공부 밀도가 올라가고 공부 양도 많고 또 낭비도 적고 최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사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한 애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자사고에 합격한 다음에 혼자 공부한다. 부모의 매니징이가 없이 그럴 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춘기가 오면 어릴 때 여러분이 케어하던 게 잘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사춘기가 왔을 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미세 조정, 미세 관리가 통할까? 지금 초등학생 부모님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에게 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오늘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하면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혼자 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 그때 실패를 해가면서 점점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 힘이 커질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게임이라고 해볼게요.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프로 게이머를 만들어야 돼요. 보통 애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중독되도록 좋아하고 페인이 되도록 좋아해요. 그런데 이 게임을 끊게 하는 방법이 생각해 보시면 얘한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자, 오늘은 게임 기초 이론. 자, 1단원 마우스 움직이는 법. 2단원 맵 사용하는 법. 3단원 캐릭터 선택하는 법. 4단원 광물 캐는 법. 5단원 연합하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가르치고 일일이 훈련시키고 틀리면 질책하고 비교하고 야 옆집 애는 하루에 게임 5시간씩 하는데 너 뭐야? 게임 숙제 다 했어? 학교 갔다 오면은 게임 학원 가고 뭐 오늘은 무슨 롤 학원 가고 내일은 무슨 학원 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시켜보십시오. 게임에 깨차 만들어도 싫어할걸요. 게임 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희가 사고력 수학을 하잖아요. 애들이 막 힘들어할 때 어떤 게 저희가 사고력 수학에서 도와지냐면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교과에서는 막 애들이 어렵다고 자빠지고 선생님이 주로 가르쳐주고 암기를 시켜요. 근데 사고력 수학에서는 애들한테 교구를 주거나 퍼즐을 주거나 토론을 시키거나 뭔가 하여튼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보시면 애들이 갑자기 눈을 바짝바짝 빛내면서 재밌어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는 가르쳐주고 따라하는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방법을 익히는 식으로만 할 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했다가 실패했다가 일어서서 점점 뭔가 성공에 다가갈 때 애들이 쾌감을 느껴요. 성공하면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 중간 과정은 재밌어요, 애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율성이
주어지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어려운 학습을 하는 것도 재밌고요. 자율성을 뺏고 시킨 대로만 따라해 하면 그 재밌는 게임도 진저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끊기 만드는 방법이요. 시킨 대로만 따라해 해보십시오. 그만큼 이 자율성은 재미의 핵심이고 이 자율성을 가지고 실패했다가 일어서는 그 경험에서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그 행동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이 됩니다. 몰입이 되면은 뇌가 바뀌어요. 능력이 확 커져요.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이게 여러분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고 비바람 맞으면서 노지 재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게 이런 효과를 줍니다. 성취감, 자신감, 재미, 몰입. 그러려면 애가 미숙한 듯 할 때, 실패할 때, 여러분 보시기에 엉뚱한 길로 갈 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때 믿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자사고나 특목고 갔을 때 굉장한 힘이 된다. 그리고 아마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 믿어주기,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막 미세 조정하고 로드 매니저가 돼 주시는 게 더 좋을 듯 하지만 성과가 있을 듯 하지만 5학년, 6학년 올라갈수록 어릴 때 자율적으로 할 기회를 준 학생하고 최고로 관리한 학생하고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자, 공부는 학생이 합니다. 하지만 입시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핵심은 기초체력에 길러주자. 기초체력, 능력, 정서, 태도, 능력, 태도, 정서를 길러주자. 그 다음에 부모님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입시 정보를 아시고 전략을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수학과학에 대한 굉장히 열정이 있고 영재성이 있지. 그러면 이 아이는 영재고나 과학고 가는 게 좋겠다. 우리 아이는 자사고가 맞는 것 같아. 우리 아이는 국제고가 맞는 것 같아. 일반고는 입시에서 불리한 시대가 됐으니까 특목 자사고 쪽으로 진로를 잡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거는 부모님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조금 이제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가 왜 중요하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빼먹었는데, 아까 전에 일반고 폭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광역 자사고가 있어요. 경기도는 상관이 조금 적습니다. 경기도는 광역 단위 자사고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성남시에는 없어요. 근데 서울은 좀 있죠. 근데 우리가 광역 자사고 빼고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 하면은 요 5개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가 제 생각에는 서울대, 의대 같은 최상위권 합격자의 실력순으로 하면 거의 90%를 차지할 건데 그러면 밀란이 나니까 아마 70% 차지하게 될 거예요. 현재는 50% 차지하고 있는데 20%포인트가 더 늘어납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사고로 대비되는 특목고 자사고가 그 중에서 과학고 영재고는 수학과 분야에 특화된 학생들 아니면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는 외국어에 특기가 있어야 돼요. 특히 수업 자체를 외국어로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그런 학생들인 경우는 자사고가 좋다. 진로를 일찍 확정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고를 가시면 좋은데 자사고 갈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아까 공부는 학생이 하고 입시는 부모가 한다 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사고를 갈 때 요 힘을 갖춰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힘. 그거는 가슴에서 열심히 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동기고요. 동기, 요거는 습관, 태도입니다. 이 두 개를 갖춰 주셔야 되는데 엉덩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펑펑 놀던 학생이 갑자기 하루에 10시간씩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사춘기가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엉덩이는 어릴 때부터 만들어 주시는 거긴 한데요. 공부의 한정에서 보면은 마지노선이 초사가 마지노예요.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초5부터 시작하면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초5 때 사춘기가 와버려요. 남학생도 6학년 때는 올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엉덩이를 만드는데 저희가 해보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어느 정도 공부량을 확보하는데. 근데 사춘기가 와버리면은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사춘기 오기 전이 공부 습관 들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를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초4가 마지노 같아요. 초5부터 공부 시작하면 좀 늦습니다. 공부의 한정에서 보면. 물론 학생들 중에는 꼭 공부는 아니더라도 규율이 잡힌 학생이 있어요. 디시플린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좀 뒤늦게도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런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어, 그냥 초4나 초3 때부터 시작하셔라. 늦어도. 그 다음에 가슴은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이 핵심이에요. 자율성. 뭐 방법론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힘을 만들어주자. 이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진도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능력을 만들어주자. 학원표가 아니고 부모표가 아니고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자료를 이해하고 혼자서 공부 시간을 확보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방향은 부모님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하지만 공부도 혼자서 책 읽고 공부하고 공부 양을 늘리는 것도 혼자서 해보는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사고를 가면 일반고하고 달리 공부를 굉장히 심화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민사고나 외대부 가면은 대학 수준의 교재를 가지고 뭐 일반 화학, 일반 물리, 뭐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통계, 1, 2학년 때 배우는 통계학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자기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수업을 해요. 그거를 뭐 AP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어쨌든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걸 계속해주는 학원이 없습니다. 다들 똑같은 범위를 수능 범위만 딸딸딸 할 때 학원이 있죠.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학생들, 수요를 가진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반을 꾸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배우는 과목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그럴 때는 학생을 한 반을 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인강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떠먹여 주는 공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공부, 그 공부만 했던 학생은 어찌어찌 합격해도 자사고 들어가서 꼬꾸라집니다. 기가 죽어버리고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해하는 공부, 혼자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공부. 그래서 이해도 혼자,
시간 확보도 혼자.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 가면은 고교학점제에서 지금도 그렇긴 한데 자사고는 원래 수업이 닥치고 가르쳐 주는 거 배운 다음에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지필고사 푸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지필고사도 있지만 발표, 토론, 프로젝트 이런 거를 더 메인으로 하거든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IB 저희가 지지난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 설명에서 이 IB 형태의 수업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DP, IB, DP 형태의 수업 비중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IB, DP 하니까. 예, 지난 설명에 저희 유튜브 있으니까 고교학점제 설명회 한번 보십시오. 그런 비중이 올라갑니다. 공교육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IB를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 인천교육청, 서울교육청, 대전, 충남교육청 뭐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 IB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교학점제가 딱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2, 중1까지는 모르겠지만 초6, 초5 내려갈수록 얘들은 IB 스타일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발표 토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배우던 그 후진국 수동 공부 안 하고 선진국 수동 공부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로 성적을 매기고 선생님이 생기부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걸 보고 대학이 뽑거든요. 그래서 발표 토론 프로젝트 같은 게 중요하다. 이거를 경험이라도 시켜주셔야 돼요. 전문적으로 길러주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공교육 환경에서 어렵고 사교육 환경에서 쉽지 않지만 적어도 경험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게 자사고 준비할 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현재 세 가지 목표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 선행학습을 좀 하십시오. 국영수과하고 독서, 광범위한 독서. 독서 수준은 제 생각에는 중3 때 대학 수준의 독서가 돼줘야 됩니다. 대학 수준. 지금 수능 국어가 대학 수준의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런 독해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상당히 높은 레벨의 어른들이 있는 수준의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디 무슨 책을 읽었다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읽는 이게 생활이 되기도 하고 취미가 되기도 해야 돼요. 이 5개는 선행학습을 좀 하십시오. 국어는 선행이라고 안 하죠. 영어도 선행이라고 안 하죠. 독서도 선행이라고 안 하죠. 실제로 선행이라고 부르는 건 수학, 과학이에요. 딴 애들은 실제로는 선행이죠, 이게. 고3보다 더 잘하니까, 고3 교육과정보다. 하지만 그냥 선행이라고 안 하고, 선행이라고 하는 건 수학, 과학입니다. 수학, 과학. 왜냐하면 옛날에는 수능 범위까지만 공부하면 됐어요. 그래서 선행이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고교학점제가 되면 수능 범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을 해야 돼요. 아, 전과목 선행? 아닙니다. 전과목은 아니고 국영수수 과예요. 사회는 안 하셔도 돼요. 사회는 국어와 독서에 포함됩니다. 과학도 사실은 독서로 어느 정도 커버는 돼요. 자, 그리고 과학은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늦게 해도 되고요. 제일 양이 많은 건 수학이에요. 선행이라고 하면 수학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과목은 아니고요. 선행은 왜 필요하냐면 상위권이잖아요. 우리가 자사고 관리들이 상위권이고 얘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수능 범위 미적분까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미적분 뒤로가 한참이 더 있어요. 미적분 뒤에 과목이 수능 외의 과목이 한참 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화 과목을 해야만 돼요. 뭐 자세한 거는 저희 옛날 고교학점에서 다뤄드렸고요. 그걸 하려면 미리 좀 해놔야 됩니다. 좀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자기가 학습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고,
수학 선행은 심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요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과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회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개념의 깊이는 얕아요. 응용을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응용을 해도 몇 개 없어요. 대신 그 개념을 잘 연결해서 자기 거로 체계화하는 게 중요하고 수학 같으면 다르죠. 개념이 몇 개 없는데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그 개념과 정의를 딸딸딸 외워서 백지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 적은 대신 깊이가 깊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데 굉장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공부 방법을 자기한테 맞는 방법, 또 과목별로 맞는 방법을 자기가 배워야 돼요. 공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론을 구성하는 게 좀 필요해요. 뭐 어려운 이야기라 언제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사고 준비하실 때 입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디테일한 거죠. 제가 6개 중에서 5개는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여러분이 입시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자, 일단 자사고 입시는 내신으로 서류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으로 뽑습니다. 서류하고 면접 2개예요. 서류에서는 이것저것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만큼 서류의 비중이 안 높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생기부에 뭔가 자세히 쓰고 이러는데 중학교는 그 정도 쓸 거리가 적어요. 그래서 생기부에 기재된 걸 안 보진 않지만 그것만 가지고 뽑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냥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B가 있으면 안 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과목은 B가 있으면 안 된다. A를 한 30%에서 많으면 50%가 A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A 받는 게 안 어려워요. 근데 남자애들 중에는 B 받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걔들만 주의를 시키면 돼요. 여자애들은 잘 안 받습니다. 전과목 A 자체는 쉽습니다. A를 한 30%에서 50% 주니까. 관건은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민사고나 상상고 같으면 좀 내용 있는 걸 물어보는 교과서로 면접도 하긴 하는데 외대부고 같은 데는 그냥 하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어,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형태의 면접은 하지 마라. 변형된 시험으로 치지 마라 면접을.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험 형태도 안 쳐요. 그러면은 변별력 없을 것 같죠. 뭐 어떤 때는 공통 면접할 때도 있고 개별 면접할 수 있는데 제가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접 특강을 여러 번 하는데요. 면접 한 10분만 하면 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필고사만큼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애들 중에는 자기가 가진 게 100인데 면접에서는 반의 반도 받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 많고요. 여학생 중에도 꽤 있어요.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 가게에만 특화된 애들 중에 다른 분야가 무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면접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옛날 저희 학원 학생을 만났어요. 여기 저희 2층에 치과 있는데 치과 온다고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마주친 거예요. 학부모님하고 같이 오던데 옛날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희 그 KMO 반에서 중1 때까지 공부하던 학생이에요. 초1부터 다녔어요. 중간에 외국 한 2년 갔다 오고 분당이 좁으니까 너무 이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영재센터에 있던 학생이고 KMO 수업하다가 어머니께서 외대부고 보내겠다고 굳이 용인으로 이사 가셨어요.
외대 보고 가려고. 근데 얘 실력은 뭐 완전 넘사벽이에요. KMO하고 영재고 갈 수준의 학생이거든요. 근데 얘가 외대부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이게 안 돼서. 근데 우연히 만났어요. 이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3학년인데 행정고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2차를 앞두고 있는데 요번에 합격하면은 최연소 합격된다 하더라고요. 군대 안 갔다 오고 3학년이거든요. 그래, 그 정도로 뛰어난 학생인데 문과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 탑이거든요. 경제 경향이. 왜냐하면 의대 같은 게 다른 경쟁자가 없어요. 올리 서울대고 그 중에서도 경제 경영이니까 탑이죠. 탑 오브 탑인데 그 중에서도 또 3학년 때 행시 1차까지 합격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도 외대 보고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안 돼서. 남자애들 중에 좀 있어요. 그래서 해법은 독서랑 디베이트입니다. 제가 생각에.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6개의 what,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힘은 어릴 때부터 하십시오. 그냥 이게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이에요. 시간 되면은 딱 자고, 시간 되면은 이 닦고, 뭐, 이런 것도 다 생활 습관이고요. 떨어진 물건 줍고, 자기 방 정리하고, 부모한테 인사하고, 친구 배려하고, 이게 다 열심히 공부하는 힘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힘이거든요. 자, 이거를 잡아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주의 정리 정도는 꼭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되고 안 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사 분담을 꼭 시켜주세요. 가사 분담을. 그거가 조금씩 올라오면은 공부가 돼요. 제가 보니까 아이 생활 습관 잡아주는 거 되는 분은 공부 습관 잡아주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생활 습관 잡아주는 걸 어릴 때 좀 잘 못하셨던 분은 공부 습관 잡아주는 것도 어렵고 갑자기 거칠게 개입하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좌절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좀 거칠게 되시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활습관 잡아주시고 이미 커버렸다.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다. 사춘기가 왔다. 아, 그러면 생활습관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요? 음, 그건 좀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셔서 애가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애는 못 바꿉니다. 사춘기가 됐을 때.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시면 애가 바뀔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습관 못 잡고 공부 습관 못 잡으셨는데 사춘기 된 애를 지금 잡으시겠다? 완력으로? 안 될걸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의 제일 첫째 미션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는 완전 독립투쟁하고요. 무장 독립투쟁합니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희 설명에 좀 들으시면 사춘기 된 애들도 어찌어찌 하는 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홍콩 능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초1부터는 혼자서 뭔가 공부할 때 선택권을 조금씩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세요. 뭐 알아서 공부해 이거는 안 돼요. 초1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방임이죠. 자율성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 공부할래? 3시부터 할래? 4시부터 할래? 이렇게 그냥 선택지를 주세요. 양자택일 정도로. 얼핏 보면 자기가 선택했죠? 자율성이 있죠? 근데 범위를 좀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보시고, 음, 뭐, 국어 할래? 영어 할래? 이런 식으로. 조금 실패해도 괜찮은 뭐 독서라든지 국어 독서나 영어 독서 이런 것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각종 인증시험이에요. 어, 어릴 때부터 하기 좋은 건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 어차피 알아두면은 공부에 도움이 참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어의 한 80% 이상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좋고 애들이 생각보다 까먹는 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독해 텍스트를 접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자 한 애들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한자는
뭐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인증이 착착착 있고 그때마다 뭘 공부해야 된다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에 맞게 조금씩 해서 자기가 성취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앉을 수 있는 환경만 잘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면 하루에 10분씩 한자를 공부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급수 시험 딱 신청해 놓고 급수 따면은 같이 축하해 주고 뭐 파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재미있어 합니다. 나중에는 3급, 2급 올라가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공부 양이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해낼 때 혼자 공부하는 힘이 굉장히 길러집니다. 공부의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작은 성공의 눈덩이를 기르니까 하여튼 이런 뭐 인증시험 종류 좋습니다. 영어도 좋고요. 한국사도 좋고 뭐 인증시험을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국사도 괜찮아요. 근데 좀 큰 애들이죠. 어린애들은 어휘력이 딸려서 안 되고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역사 덕후들이 꽤 있어요. 역사가 재밌거든요. 텍스트도 요즘 좋은 책이 많고 유튜브도 좋은 강의가 많아서 한국사 인증시험 치면 또 좋죠. 그 다음에 발표 토론 프로젝트 경험. 요거는 어릴 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초사부터 하십시오. 일단 언제부터 하고 어떻게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선행학습은 언제부터 하느냐. 국어하고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하십시오. 이미 영어 유치원 다니고 하잖아요. 어릴 때 독서하니까 어릴 때부터 쭉 하시는 거고요. 수학과학은 요 정도 기준 제가 자사고 가려면 보내드립니다. 중1 때 고등 들어가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고등은 시작. 이 정도면 안 늦습니다. 중2 때 고등 시작 안 늦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2 때 고등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사춘기 때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마 좀 삐걱거리셨을 거예요. 그냥 좀 아까 공부하는 시작 시기가 좀 4학년부터 한다 하면은 중1 때는 고등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목표도 잡으시면 늦진 않아요. 그보다 더 늦으면 비현실적이에요. 예, 안 됩니다. 사춘기 닮는 복병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다음 학습 방법의 학습, 이것도 초4부터는 하십시오. 너무 늦추지 마십시오. 공부를 해보면서 나란 사람이 어떻고 과목별로 어떤 특성이 있거를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입시, 독서 어릴 때부터 면접 준비는 이것도 초4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하느냐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느냐는 열심히 공부하는 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 홍콩 능력은 이게 제가 달리기 앱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했을 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공했을 때 인정해주고 축하해 주십시오. 그게 쌓이면은 점점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애를 옆에 붙어서 매니저가 되지 마시고요. 했니 안 했니? 오늘 했어 안 했어? 안 하면 뭐라고 쪼고 이거 하지 마시고 그거는 부모 자식 사이에 공부를 놓게 되는 거예요. 마주 보는 거예요. 공부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 사이를 갈라놓는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가 돼요. 애가 공부가 미워져요. 우리가 조건부 사랑을 하게 돼요. 애는 그렇게 느껴요. 조건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돼요. 공부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설계자가 되셔야 돼요. 환경의 설계자, 습관의 설계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자 급수 시험을 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할 때마다 피드백을 주세요. 실패한 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공하셨을 때. 그게 쌓이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나중에는 한자 급수 3급 시험도 재밌어하고 그래요. 저희 사고력 수학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해요. 그때 작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머리 쓰는 게 조금씩 재밌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초2가 초6 영재교육원 기출문제 같은 아주 어려운 것도 막 깊이 있게 매달려요. 1시간씩, 2시간씩 매달려요. 그게 작은 성공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 그렇게 변하거든요. 저희 사고력에서는 그걸 너무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20년 동안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공부에서도 현명하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매니저가 되지 않고 나는
환경과 습관의 설계자가 되고 그 눈덩이를 굴리는 사람, 마중물을 부어서 눈덩이가 처음 굴러가게 만드는 그 사람만 되시면 돼요. 그 다음 잘 될 때마다 같이 박수 쳐주고 네가 잘 되니까 난 너무 기뻐. 근데 네가 안 돼도 난 너무 사랑해. 넘어지면은 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줘. 믿어. 그런 사람. 힘들 때 와서 기댈 수 있고 의지하고 힘 얻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 주십시오. 나머지 공부는 애가 하는 거죠. 다음 홍콩 능력 길러주시는 거는 가장 핵심은 아까 자율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홍콩 능력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이 시간표입니다. 시간을 습관 잡아주세요. 무엇을 하느냐를 습관 잡아주지 마시고 시간을 잡아주십시오.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이 닦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샤워한다. 이런 것처럼 시간의 습관을 잡아주세요. 요때 갔다 오면 예를 들면 연산학습지 하나 한다. 뭐 요거 하고 나면 학원 숙제 이만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습관 잡아주시고 그거가 잘 될 때마다 도장 찍어주시고 그런 역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가 그 시간을 짜고 스스로 체크하는 플랜 2C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실제로 집행해보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피드백을 하고 플랜 2C, PDS. 뭐 PDS 다이어리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라도 PDS 해주면 좋죠.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죠. 그래서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그걸 성취하는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게 막 투두 리스트처럼 막 해서 다 해치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해버리면 성취감이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뭘 정해서 성공했을 때 자기가 뭔가 노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달리기 앱 말씀드렸지만 달리기 싫을 때 달렸거든요. 나가서 1분만 뛰고 오자 했는데 나가보니까 1분은 아니고 한 5분 뛰고 왔어. 원래 계획은 10분이었지만 5분이나 뛰고 나면 셀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쌓이니까 1분 달리기 하던 제가 지금 90분 달리기를 하거든요.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의지박약이고 제 스스로도 한심하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90분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자율성과 PDS의 힘입니다. 이게 성취감이에요, 사실은. 효능감이고 나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발표 토론 프로젝트 요거 하는데 저는 영재교육은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성남이 약간 영재교육이 어수선해요. 프로그램도 좀 이상하고 선발 과정도 이상하고 해서 지금은 좀 성남은 그렇고요. 다른 지역은 괜찮고요. 성남이 아니죠. 경기도 전체가 그렇죠. 근데 교육감님 바뀌셨으니까 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겨울 정도 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옛날식으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면 영재교육은 추천하고요. 안 되면 사설 영재교육은 있습니다. GTG 수학 영재교육은 있고 과학 영재교육은 있어요. 대학교 영재교육원 커리큘럼을 만들고 실제로 대학교 영재교육원 수준의 수업을 하시던 분들이 직접 하세요. 다 그 전공 박사님들이세요. 교수급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습니다. 공교육에서 하는 거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은 프로그램 좋으니까 하시고 카이스트 영재교육은 하시고 뭐 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저희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디베이트 권해드립니다. 디베이트가 이 발표 토론 프로젝트에서는 왔답니다. 최고입니다. 앞으로 IB 스타일로 고교학점제가 이제 운영될 텐데 IB 스타일로 되는데 최고가 디베이트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강추하고 저희 딸도 시키려고 웨이팅하고 있어요. 요거는 한국토론대학이 있어요. 거기 한국청소년토론학교라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가 이제 여기를 발굴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저희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토론대학 검색하셔서 청소년 토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신청하셔도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여쭤보십시오. 저희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저하고 뭐 특별히 뭐가 있고 이런 사이는 아니에요.
학교 선배님이긴 하거든요. 서울대 정치과 나오신 분이고 이분이 디베이트 교육을 해서 미국에서 자녀를 기르셨는데 두 자녀가 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한 자녀는 수학과고 한 자녀는 법대인가? 정확히 과가 기억 안 나네요. 두 자녀 다 하버드를 갔어요. 그래서 너무 디베이트가 좋은 걸 아시고 자녀를 대학 보낸 다음에 한국에 오셔서 디베이트 보급하는 운동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저희 딸도 하려고 지금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 여기서 제가 뭐 다시, 이거는 저희가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포인트 뭐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 극심화. 극심화를 할지 말지, 요걸 정하셔야 돼요. 요게, 영재고, 과학고 라인, KMO를 할 애들은 교과 극심화, 문제집을 예를 들면은 최상위 수학, 중학교 과정 A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같은 거를 해야 돼요. 하는 게 더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 자사고일까? 가면 영재고 가면 좋긴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은 저는 좀 교과 극심화, 특히 A급 수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신에서 중등 내신에서 A급이 옛날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중학교도 상대평가 했었거든요. 분당을 예를 들면 내정 중에 제일 시험이 어려웠는데 대치동 같은 휘문중 이런 데가 어려운데 거기는 A급 수학의 A 스텝 이거나 뭐 그 정도 난이도의 어려운 변별력 문제, 킬러 문제가 몇 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내신에서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내신에서 1등급을 받으려고 그 킬러 문제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A급 수학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권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등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뀐 지 이제 한 10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킬러 문제가 안 나와요. 게다가 교육부에서 킬러 문제 내면은 공교육 정상화법인가 뭐 있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어요. 거기에 저촉되나 안 되나 교육부에서 감사가 오고 막 지적이 들어오고 제재가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안 내요. 심화라는 이름의 사실은 선생 같은 그런 문제들을 안 내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없거나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걸 틀려도 A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선 필요가 없죠. 그런데 KMO 영재고 이런 거 할 애들은 이 정도는 하고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되니까 얘들은 이 정도 A급 A 스텝이 술술 풀려요. 술술까지는 아닌데 그냥 풀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큰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약한 학생들, 수학에 좀 덜 특화된 학생들은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할 때 너무 힘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기르는 데는 전문 프로그램이 더 좋더라. GTG 사고력 수학이나 GTG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은 시중교재 많죠. 뭐 1031도 있고 필즈도 있고 팩토도 있고 3%도 있고 많죠. 이런 전문 교재가 더 효과가 높더라. 그러니까 굳이 A급 수학 같이 까다롭고 꼬인 문제들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교과 심화, 개념의 심화는 그 레벨 아니라도 응용 수준이라도 충분하더라. 그래서 교과 극심화는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수학물이 언제 개발해요? 어떻게 개발해요? 얘들은 KMO도 안 하는데. 그러면 어릴 때는 사고력 수학, 또 조금 크면은 필즈나 1031 같은 문제개혁력 전문 교재를 좀 하십시오. 요거 두 개 병행하면서 교과는 응용까지만 하세요. 대신 교과 심화는 고등과정에서 하세요. 고등과정 하면 중등 심화 돼요. 초등 심화 돼요. 굳이 고등에서 그닥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극심화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과 극심화해야 선행 잘 된다던데요. 그냥 진도만 나가면은 사상 누각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흔들린다던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기초체력이 했던 데는 사고력과 문제결력을 안 기르면서 진도만 뽑고 또 진도를 뽑을 때 주입식으로 해버리면 고등과정 몇 바퀴를 돌아도 헛수고긴 해요. 그런데 기초체력기는 사고력이나 문제결력을 어릴 때 해주고 그리고 교과를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서 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중학교 심화 어렵다고 하는 게 딱 고등 심화보다 훨씬 쉽거든요. A급 수학에 있는 많은 문제가 고등 문제가 내려와 있어요. 사실상 선행이라서 어려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일본의 공식을 모르니까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건 좀 조잡한 문제거든요. 물론 좋은 문제도 있습니다. A급 수학이나 최상위에도. 근데 이게 유상년 선행에 내려온 제일 심한 문제지. 이 최상위예요. 중등 최상위, 초등 말고. 중등 최상위는 저는 좀 그래요. A급도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보다 그냥 최고 수준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위에 선행이 안 내려와 있고. 정리하면 교과 극심화는 KMO, 영재고, 과학고 라인 애들은 해라. 특히 중등 극심화는. 근데 자사고 라인 애들은 뭐 초등 최상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중등 A급은 할 필요 없다. 그 에너지로 진도 나가고 개념이나 원리를 좀 탄탄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라. 대신 고등 과정에서 심화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지 말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행에서. 학습 방법의 학습은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과목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짧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서 길게 한번 제대로 다루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거 저희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든지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음 입시. 입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디베이트가 최고입니다. 영재교육원하고 디베이트가. 자, 그러면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반고는 폭망이라고 했죠. 그런데 완전 폭망이고 길이 없느냐?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사고 못 갈 것 같은데 영재고 과학고 못 갈 것 같은데 국제고 못 갈 것 같은데 하셔도 포기하시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는 특목고하고 일반고가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뭐 의대나 서울대에서 5대5 정도 돼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특목고가 폐지가 안 되고 준치됐잖아요. 자사고가. 그러면은 7대3 정도 될 거예요. 실력대로 하면 9대1, 10대 빵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밀란이 나니까 7대3까지 갈 것 같아요. 모르죠. 이건 정치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3으로 뽑힌 애들이 어떤 애들일 거냐? 수능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수능 절대평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으로 뽑힌 애 아니고 내신도 절대평가니까 한 30%에서 50%가 1등급 나올 거니까 A 받을 거니까 그거 내신으로도 못 뽑아요. 그럼 뭐로 뽑을 거냐? 일반고 애들은 지금 의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지역균형 선발, 직윤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쿼터제로 할 거예요. 쿼터제로. 일반고 쿼터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 30%될 거예요. 일반고 쿼터가. 뭐 형식적으로 나머지는 특목고 쿼터가 있지는 않고 그냥 실력순으로 뽑는 쿼터가 있어요. 그냥 뽑는다 할 거예요. 근데 실력순을 뽑고 보면 다 특목고야. 워낙 학력 격차가 크니까. 그래서 실력순으로 뽑는 거 70%좀 못해도 쿼터를 주는 거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 미국에서는 요번에 이제 위헌 판결 하여튼 어, 연방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되긴 했죠. 뭐 그렇게 된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한 30% 뽑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고 전교 1, 2등이 직윤이나 지역인재로 갈 텐데 현재는 내신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신 변별력이 크니까. 근데 내신이 절대평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교 1, 2등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경제학과 전교 1등하고 피아노학과 전교 1등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처럼 고교학점제도 전공이 다 다른데 거기 전교 1등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누구를 뭐 직윤 같은 게 고대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학추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누구를 추천서를 써줄까요? 지금은 쉽죠. 모든 학생이 똑같은 걸 배우고 거기에 전교 1등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학생이 다 다른 걸 배우고 전교 1등이 없는데 누구를 추천할까요? 제 생각에는 붙을래를 추천해 줄 것 같아요. 그럼 붙을래일지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주로 뽑게 될 겁니다. 정시 전형이 한 40%인데 수능 올리죠. 정시는 없애질 거예요. 수능으로 뽑는 거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있어요. 교과 내신만 가지고 뽑는 거. 50%가 A인데 내신을 뽑을 수 없겠죠. 없어져요. 그럼 남은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현재 학종으로 뽑게 돼요. 학종에서 유리한 학생이 추천서를 쳐줄 거예요. 학교장이. 그럼 학종에서 누가 유리하냐? 요걸 봅니다. 옛날엔 전공 적합성을 봤거든요. 요즘은 전공 적합성이 막 줄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뽑을 때 1학년 때는 전공 없이 뽑아요. 카이스트는 옛날부터 그랬거든. 1학년 때 막 뽑아가지고 2학년 때 자기 전공을 정해요. 뭐 성적 순으로도 나누고 어쨌든 하고 서울대도 이제 그렇게 가요. 상위 대학이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비중이 떨어집니다. 옛날엔 전공 적합성이 중요했는데 요즘 학종에서는 학업 역량을 봅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누구냐, 연구 역량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지표가 뭐냐면은 고교학점제에서는 심화 과목입니다. 제가 코스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 고교학점제 설명에서 이 심화 과목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집필고사보다 IB, DP 같은 거에 해당되는 이 수행평가의 산출물의 퀄리티를 볼 겁니다. 옛날 입학사정관제 이주호 장관이 처음 도입했거든요. 현재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한 게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전체 입시 한 10%, 20% 뽑았는데 그게 탈이 나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죠. 아, 그것처럼 외부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지고요. 수업 중에 하는 거를 산출물로 할 건데 이거 비중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여기서 연구 역량이나 지적 공심, 또 학업 능력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길러야 돼요. 그게 학종에서 유리한 학생이 되고 그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 과목 듣는 거 미국에서는 이게 AP죠. AP는 언어인데요. 대학 과정 선의수하는 게 AP, 또 언어가 심화 과목이요. 언어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비중이 제 생각에는 한 60%, 산출물 수행평가 요거 4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꽤 비중이 높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뭐, 강남이나 분당 같은 교육 특구야 자기가 듣고 싶은 심화 과목 다 들을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가거나 농어촌으로 가면은 심화 과목 개설이 안 돼요. 영동역에서 물리2도 개설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심하고 고급 물리 이런 게 개설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고교학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공대를 올려되니까 고급 물리를 안 들었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서울대 공대 오려면 적어도 고급 물리는 듣고 물리학 시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들을 게 자기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만든 게 공동교육과정이에요. 지역의 거점 학교 가서 듣게 하거나 너무 이제 시골이라서 지역 거점도 없다면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시범 수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졸속 도입이 아니에요. 오래된 건 공동교육과정 오래된 데는 근 20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동교육과정. 현재도. 그래서 굉장히 노하우가 쌓이고 있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게 많이 도입될 겁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에는 그냥 여러분이 들으면 이런 과목도 있었어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고1인데 분당고가 로봇과 소프트웨어 이런 과목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거점 학교거든요. 그냥 분당 애들이 다 수강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막 해요. 지금도. 이 공동교육과정 잘 이용하시면 좋다.
뭐, 자, 그 다음에 저희 GTC 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은 학원이지만 뭐 KMO 이렇게 수상했고 여기에도 대부분이 영재고 같습니다. KMO 수상했던 애들이. 저희가 주로 서울, 경기, 부산의 한과영 이런 데 많이 갔고요. 수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SAT처럼 비중이 낮아지죠. 저 자세한 거는 저희 고교학점제 그 영상이 2개 정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될지 아직 모르고요. 내신도 고1은 상대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수능이 지금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과목이 다 다른데 수능으로 뽑겠다. 지금처럼 정시 40% 뽑겠다면요. 애들이 수능 출제 범위만 들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을 선택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수능이 약화돼야만 과목 선택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고등학생들은 말로는 선택권을 준다고 했는데 다 수능 범위만 선택을 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안 되고 있죠. 이걸 알아요. 교육부에서도. 그래서 진짜 고교학점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능 이게 막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올해 정도나 내년 정도에 발표가 날 텐데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2, 중1은 과도기이긴 하지만 초5 밑으로는 안정기니까 걔들은 수능이 미국의 SAT 정도로 원 오브 댐으로 변한다. 여기서 폭탄만 안 맞으면 되지 SAT 잘 쳐서 합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변할 것이다. 시험 범위도 고2의 일부분 또는 고1 과정만 나올 거다. 이거는 배우는 게 다 다른데 시험을 칠 수가 없죠. 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GTG가 이제 근본 없는 데가 아니고 벌써 10년 이상 KMO, 영재고, 자사고 이쪽에 실적이 있다. 저희 애들 뭐 외대부고, 민사고 여러 명 합격했어요. KMO 했던 애들 중에도 있고 아닌 애들 중에도 있고 걔들이 서울대 대부분 다 갔죠. 네. 저희가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영재고 합격 안 하고 외대부고 민사고 합격한 애들은 아예 기록도 안 했어요. 저희가 플랜카드도 안 붙이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사고 많이 보냈는데 그래요. 자, 저희가 요번에 이제 특목 자사고 센터, 영재센터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독립된 브랜드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현재는 GTG 영재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립된 브랜드, 또 독립된 조직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중등부를 없앴습니다. 초등부만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등에 특화된 자사고 특목고 전문 학원으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개설한 반 또는 개설할 반 조금 말씀드릴게요. KMO 영재고 라인은 이미 있습니다. 저희가 10년째,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요 Y1, 2 계열은 주로 영재고 KMO로 갑니다. 얘들이 영재고. 그리고 Y2, 3 얘들이 주로 자사고 갑니다. 여기 다음에 S1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S1, S2 이렇게 나가는데요. S1 애들도 자사고를 갑니다. 저희 S1 애들 중에 서울대 간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저희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학년 Y1, 2, 3, 3학년 Y1이 있었는데 2, 3를 이번 신설을 합니다. 옛날에는 3학년 Y2라고 불렸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얘들을 원으로 이름 바꾸고요. 저희 현재 3학년 Y1반이 폭파됐거든요. 그래서 Y2였던 애들이 이제 잘해요. 잘해서 원래 Y1 레벨로 잘하기 때문에 Y1반으로 명칭을 이제 바꿀 거고요. Y2, Y3 신설합니다. 2학년 Y1, Y2 원래 있고요. Y3 이번에 신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뽑습니다. 9월달 시작합니다. 신설반은. KMO는 무학년이고 나머지는 학년별 편성합니다. 예, 커리큘럼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칩니다. 9월달 시작합니다. 시험 시간은 약 3시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사고력, 문제해결력, 교과 시험 치고요.
교과는 각 반별 시험 범위 따라서 칩니다. 응시료 없고 예약은 전화해 주세요. 그 전에 상담은 환영합니다. 자, 커리큘럼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영재고반, KMO 실전반, KMO 기초반, KMO 입문반. 이미 기존 반이 스타트해서 가고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스타트합니다. 1월달에 스타트하고요. 그래서 매년 1월달에 5학년 올라가는 애, 6학년 올라가는 애, 중1 올라가는 애들이 이 어느 반인가 들어갑니다. 현재는 저희가 초등만 해요. 중학생은 중1 5월달 KMO 시험까지 또는 중2 학생 중에 중1이랑 끼어서 하면은 같이 끼어서 해드리고 1차 합격자는 11월달 2차 시험까지 저희가 도와드려요. 옛날에는 중3까지 해드렸는데 저희가 8명 중에 6명이 서울영재고 갔거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두 학생은 부산 갔어요. 걔들 다 서울대 갔는데, 아, 그러고 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암만 입시 실적이 기적 같은 실적을 나와도 제 깜냥이 아직 중등을 할 정도는 안 되는구나 해서 초등 전문으로 낮췄어요. 오버 스펙이요. 저희 하태석 부원장님이나 이채희 선생님이나 이한복 박사님이나 다른 쌤들도 초등 KMO 영재고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오버 스펙이신 분들인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에서 초5, 초6, 중1이 KMO 금운동을 딴다. 저희만 있어요. 나머지 분당 출신인데 딴 애들은 대치동 가서 수상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분당에서 공부했는데 딴 애들은 감히 저희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대단한 실력자신데 원장이 마케팅을 못해서 안 커집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반이고요. 4학년은 4Y1, 4Y2, 4Y3가 있고요. 4Y1은 3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하고요. 1학년 2학기 A급 수학하고요. 필즈 수학 고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결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시간 2번의 교과, 1시간에 필즈하고 있습니다. 4Y2, 이것도 있는 반이고요. 2시간 2번 교과해요. 개념 플러스 유형 1-1하고 최상위 5-2 합니다. 여기도 필즈 수학하고요. 그래서 기초 체력 기르면서 나갑니다. 4Y3, 여기 교재가 조금 다른데 생각 수학 6-2 하고요. 응용 해법 6-1이 아니고 2입니다. 제가 못합니다. 6-2 같이 가고 있어요. 곧 중등 들어갑니다. 얘들도 필즈 하고 있고요. 4Y 1, 2, 3는 이미 있는 반이고 베테랑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에는 환상의 팀워크예요. 이 세 반 다.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얘들이 내년 1월달 되면은 KMO 입문반으로 가게 됩니다. 얘들 중에 일부가 여기로 가거나 6학년 때 KMO 입문반으로 갈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얘들 중에 일부는 KMO 안 하고 그냥 자사고반으로 가기도 할 거고요. 전에는 얘들을 저희가 6학년까지 책임 안 졌는데 자사고반을 이제 확대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6학년까지 책임진다. 그 다음에 중등 올라가서는 현재는 안 할 생각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희 분당의 전교 1등이 거의 다 저희 학원 여러 명이 거의 다는 아니고 여러 명이 저희 학원에 다녔는데도 저희 중등부가 안 커지더라고요. 적자 엄청나고 한 몇 년 고생하다가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원장이 KM오고 자사고고 전교 1등이 그렇게 많고 서울경제고를 그렇게 많이 합격시켜도 안 되는구나 깨닫고 제가 내려놨습니다. 일단 초등만 할 생각이에요. 6학년까지는 저희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 전문으로 할 거고요. 중등은 또 잘하는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십시오. 3I1, 아까 3I2다가 얘들이 실력도 늘고 3I1이 폭파돼서 얘들이 3I1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2시간 1회 하고 1시간 필즈합니다.
내년 되면은 이렇게 2시간 2회로 바뀝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 1-1하고 최상위 6-2하고 필즈하고 있습니다. 3Y2랑 3Y3를 신설합니다. 응용 해법, 응용 해결의 법칙. 좀 길죠? 네, 약간 응용서인데 그거로 그냥 다이렉트로 나갈 거예요. 6-1 할 예정입니다. 응용 해법 5-1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 반이 이제 가슴 아픈 반이에요. 몇 번 모집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잘 안 됐어요. 모집이 잘 안 되고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우리 학원 사고적 수학에 듣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게 학부모님하고 좀 강하게 상담해서 반을 편성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 2학기부터는 자사고 관련된 슬슬 공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엄마표를 하다 보면 엄마하고 애 사이, 죄송합니다. 부모하고 애 사이에 공부가 끼어들기 쉬워요. 사이가 나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학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학원 중에 저희가 교육 마인드나 실적이나 교육 방법론이나 다 좀 괜찮아요. 자화자찬 같지만. 그래서 저희 이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중등에서 내려온 학원들은 좀 중학생 같이 시키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려서 저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정서, 태도, 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시험 쳤는데 애들이 6-1 할 애들이 거의 없고 5-2 할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6-2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조금 변할 수는 있어요. 제 예상으로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래요. 그 다음에 EY1, EY2 이미 하고 있습니다. 5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하고 있고 이번 9월 달에 EY3 개설합니다. 4학년 1학기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얘들은 최상위가 아니고 응용해법을 할 예정이에요. 최상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극심화를 얘들이 하기엔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들 중에 최상위가 어울리는 애들 있어요. 걔들은 반을 올려줄 겁니다. 저희가 해보고. 그래서 일단 길게는 응용해법으로 가고 교과 극심화는 안 할 예정인데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애들이고 저희 사고력 수학과 문제해결 수학을 병행하다 보면 현재는 기초체력이 약해서 교과 극심화를 막 용을 쓰면서 해야 되는 애들이 좀 지나면은 편하게 하게 애들 레벨이 올라가요. 머리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얘들도 교과 극심화를 하고 KMO나 영재고 라인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그 정도 아닐 것이다. 기초 체력이 그 정도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응용소로 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자세한 거는 개별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수업하느냐. 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1시간 반이 넘었네요. 2페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 저희 설명회를 2시간 가까이 했던 내용이니까 너무 방대해요.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교육 방법론으로 수학 교육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위 10% 학생을 0.1%로 만드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위권 위주 방법이에요. 자사고반 이상. 일반고 관리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얘들도 0.1%못 간다는 아니에요. 상위 20%, 30% 애들도 충분히 0.1%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상당히 많아요. 수능 5등급인 애들이 수능 1등급 4% 안에 들게 만든 경우 제가 있고요. 많아요. 심지어 1년만 해도 문과가 이과로 가서 1등급도 해요. 문과 4등급인 애가 이과로 가서 미적분 선택에서도 1등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한다고 해서 걔는 불가능하다는 아니고 그거는 다른 기회에 다른 설명에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위 10%쪽, 그러니까 2등급이에요. 고등학교로 치면 2등급 하는 애들이 0.1%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영재고도 노리고 적어도 자사고 갈 수 있는 애들. 대학교도 오지간한 대학교는 골라서 갈 수 있는 애들. 오지간 대학교 0.1%면은 서울대, 의대 정도 빼고는 대충 가지는 것 같네요. 서울대, 연대, 성대, 의대 정도 빼고는 갈 수 있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비결.
명제고를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수학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 레벨의 애들은 첫째 미션이 요겁니다. 도전이에요. 얘들은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거 좋기 때문에 기본기를 암기시키고 이거는 좀 덜해도 돼요. 얘들 사이의 변별력은 이해와 기억이 아니고 어려운 변별력 문제, 소위 킬러 문제 또는 영재고 문제 같은 거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려운 이론적인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고급 수학 같은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고급 물리학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머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도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도전 과정에 몰입이 되거든요. 물론 사고력이 약한 애들은 도전을 시키면 암기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렇죠? 지금 상위 10%긴 한데 도전을 못하는 애들, 암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GTG 사고력 수학 꼭 하십시오. 중학생이다. 그러면은 쉽지 않죠. 도전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얘들이 똑똑하니까 한두 번만 풀어도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개념, 원리, 기본 문제 요까지가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기본 문제까지가 개념이에요. 얘들을 압축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깊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걸 모듈화한다고 하거든요.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수분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탁 돼야 돼요. 구구단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가 블록이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는 3개 정도의 단위 개념이 연결된 거고요. 좀 어려운 문제는 한 5개의 단위 개념이 연결되고 많이 어려운 거는 한 10개 정도의 단위 개념이 연결된 것도 있어요. 10개까지는 좀 없다. 킬러 문제, 수능 킬러 문제 정도 되면요. 한 6, 7개가 한 문제 안에 단위 개념이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이 압축 모듈화가 된 애들은 그 문제를 블록으로 분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노가다만 하고 있어요. 시간만 가고 안 풀려요. 근데 이 압축 모듈화가 되냐면 문제를 막 손이 안 나가고 관찰을 하거든요. 몇 개 실험을 해보고 그러면은 문제가 모듈 몇 개로 분해가 돼요. 얘들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풀리겠구나가 이제 풀려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는 기본 도구죠. 그 도구를 압축 모듈화해서 만들어져요. 요거를 평소에 해야 돼요. 이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복과 심화. 밑으로 갈수록 반복과 심화가 좀 필요해요. 하여튼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돼요. 그때는 아는 듯 했는데 좀 지나면 까먹거든요. 까먹으면은 문제를 분해를 못해요. 모듈로. 그래서 모듈로 하려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야 되니까 보통은 문제집을 선행하고 심화를 연달아 한 3권 정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화 문제 잘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가끔 예외를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선행하고 심화하고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선행 안에서도 1회도 2회도 간격을 좀 둬요. 왜냐하면 까먹을 만할 때 다시 복습하고 까먹을 만할 때 복습하고 해야지 얘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져요. 그래서 집중 반복이 아니고 분산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심화가 사실은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반복, 장기 기억으로 하는 목적이 있고요. 하나는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념을 깊이 있게 써먹어 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교과 극심화는 조심해야 된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강하면 해도 좋다. 아니면은 교과 극심화는 고등 과정에서 커버를 하는 게 맞다.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너무 힘을 뺄 필요 없다.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연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예요. 모듈, 또 스키마, 기반 지식, 아니면 모듈과 모듈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어떤 문제 유형을 배우면 그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낯선 문제를 만나면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머리에서 쫙 검색하거든요.
근데 없어. 없으면은 분해를 해가면서 아, 얘랑 유사한 건 뭐고 이 문제가 세 개의 블록 단위 개념으로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A 모듈, B 모듈, C 모듈 쫙 검색해서 걔들을 조립을 하거든요. 그 조립하는 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게 좀 어려워요. 회로가 없던 회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뉴런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다가 탁 시냅스가 생기거든요.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뇌가 머리가 아파요. 앞이 캄캄하고. 근데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안 까먹으려고 몇 번 반복하고 비슷한 유형을 하면은 이 회로가 이제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모듈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학습된 방법 아니면 못 푸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기억력 좋은 애들 중에 한번 배운 건 잘 푸는데 낯선 거 못 푸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고치는 특효약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기예요. 제가 한번 이런 경우 있었어요. 서영고 나온 애인데 제가 어, 재수할 때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반수를 해서 6월 달부터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9월 달 되면 반수 학원을 간대요. 저하고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학원을 할 때니까 고3 전문이 아니니까 걔를 이제 짜투리 시간에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만 만나서 1시간씩 도와줬어요. 뭘 했냐면 걔가 고3하고 3등급이었거든요. 상위 24%예요. 못한 건 아니지만 아주 잘한 것도 아니죠. 그죠? 아주 잘한 것도 아니에요. 3점 몇 프로니까 사실 24% 밖이에요. 3점 몇 등급이라서. 그래서 한 상위 30%쯤 하던 애인데 전국에서 분당에서는 그보다 더 미치죠. 전국에서 상위 30%니까 분당에서는 한 중위권 하던 애인데 걔를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7개년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만 소수의 좋은 문제죠. 걔만 모든 문제를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풀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걔가 고3 때 했으니까 이 문제 제가 풀이 아는데요. 그래 알아. 근데 2가지 방법으로 풀어봐. 이거 어떻게 2가지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로그 써가지고 이거 뭐 미분 계수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 찾아보자. 무조건 찾아보자. 그러니까 막 낑낑거리고 해서 처음엔 잘 못해서 제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찾아지고 찾아지더라고요. 문제수가 안 많으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7개년이면 몇 개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도 2가지 이상 방법을 했어요. 걔 1등급 나왔어요. 1등급 나서 고려대 갔거든요. 그래서 암기 성향이 강한 애들, 낯선 문제 잘 못 푸는 애들은 이 방법이 좋더라. 자, 구조화, 개념, 원리, 기본 문제를 보통 애들은 산만하게 막 문제집 한 권 풀고 시험 치고 오답 노트하고 문제집 한 권 풀고 오답 노트하고 시험 치고 여기 한 3권, 4권 돌리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모듈 자세히 보면요. 문제집은 어려운 문제집까지 풀었는데 정작 학교 좀 어려운 학교 시험 문제 쳐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더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알 것 같은데 머리에 막 잡다한 지식이 흩어져 있으니까 좀 지나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몰라요. 시험 범위가 좁아. 내신, 학교 내신처럼. 그러면은 풀어요. 그거는 머리에서 빠삭하게 돼 있으니까 어디에 적용되는지 아는데 시험 범위가 좀 넓어져요.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엄마가 다 보고 오래됐어. 있다. 시간이 지나서 시험 쳐. 그러면은 뒤죽박죽 돼서 못 풀어요. 컴퓨터로 치면 바탕화면에 폴더가 100개가 쫙 있는 거예요. 파일이. 그런데 온나일이 그거를 어디 폴더로 가노? 빨리 묶어서 와. 분류를 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나면은 찾기 좋잖아요. 그렇게 구조화를 해가지고 폴더 안에 넣고 또 폴더 안에 폴더를 넣고 그게 목차죠. 그리고 흐름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우리 인수분해 맘 예를 내려봐. 들면은 공통 인수가 있는지 알아본다.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치환해 본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몇 개의 흐름도가 있어요. 순서도처럼. 이거 해보고 안 되면은 왼쪽으로,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구조화라고 합니다. 아, 네, 저거 또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음성했습니다. 이걸 구조화라고 해요. 근데 이 구조화를 보통 학원에서 잘 안 해요.
애들도 잘 안 해요. 왜냐면 문제집 진도 나가기 바빠요. 오답 노트하고 시험 치고 또 오답하고 요게 끝이거든요. 이거를 폴더 구조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거를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근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서를 여러 번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반복에 쓰는 애들마다 달라요. 제가 해보면은 중위권들은 한 7번 제가 반복을 시켜요. 중위권 애들 10%로 만들 때는 7번 반복을 시켜요. 근데 10%인 애들을 0.1% 만들 때는 그만큼 반복은 안 시켜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리는 시켜야 돼요. 같은 책을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반복 횟수는 달라요. 그리고 반복을 뭐 무조건 다 푼다가 아니고 목차를 봐가면서 반복을 시켜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 문제가 어떤 거구나. 그리고 아까 저 흐름도 순서도 만든다고 했죠. 그런 차트, 순서도 차트를 만들어 보기를 시켜요. 인수분해를 공부했으면 아니면은 1차 방정식을 공부했으면 1차 방식의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그중에 속도 문제를 공부했어. 그럼 속도가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걔를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구조화가 된다. 마지막으로 통합. 서로 다른 개념이나 원리, 기본 문제, 기술, 아이디어를 다른 데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도 해보고, 다른 문제랑 연결도 해보고, 정리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최고수가 되려면 이게 필요해요. IMO 금메달 딴 애가 있어요. IMO가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고 거기 합격하는 애들은 뭐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IMO 출신이 많아요. 굉장히 권위가 있고 뭐 천재들만 한다고 생각하는 데고 우리나라 KMO하고 했던 애들 서울영재고 있는 애들 중에서 탑 오브 탑이 IMO 나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소수 애들만 하는데 IMO 금메달을 따내요. 그것도 2년 연속으로 금메달 따내요. 그래서 고2 때도 선발, 고3 때도 선발 이런 애거든요. 그런 애인데 걔의 보물 1호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타고난 천재라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수학 아이디어 공책이 있다는 거예요. 초5 때부터 했대요. 그래서 이거 배웠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산술기하를 써서 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산술기하를 쓴다. 이런 형태일 때는 코시시바라츠를 쓴다. 이런 형태일 때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한다. 뭐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들을 써놔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다른 문제에서도 탁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써먹을 도구가 많고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두 문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 풀려요. 그걸 자기 보물 1호라고 하더라고요. 천재가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통합을 했던 게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어요. 실제로 문제 결력이 강하다 하는 거는 뇌에 있는 개념 사이에 회로가 다양하게 많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문제결 약한 애는 배웠던 회로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나오면 배웠던 회로 검색해보고 아니네 하면 못 푸는 건데 회로가 많이 있는 애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통합입니다. 통합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토론을 해요. 발표 토론을 하면 다른 친구의 회로가 내 머리에 이식이 돼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혼자는 못 풀었는데, 야, 난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면 저쪽에 있던 애가 그 아이디어는 못 냈는데 고디는 자기가 생각한 게 있거든.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해서 두 머리가 맞딱 연결되면 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국제 세미나를 많이 해요. 이게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학에는 특히나 발표 토론에서 다른 사람의 뇌랑 이렇게 연결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런 아이디어, 그렇네, 좋네, 그렇게도 쓸 수 있네, 이렇게. 다음에, 프로 연구자가 아니고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코칭을 해줘요. 네가 배운 거 있잖아. 그거 전에 배웠던 그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그렇네요. 저희 애 중에 예전에 있었어요. 하태석 원장님하고 수업을 했는데, 걔가 중2 때 고1 과정 이제 막 들어가던 애예요. 중2 추석 때. 굉장히 늦죠. 요즘은 뭐 5학년도 고1 과정 들어가고 하는데, 중2 추석 때 처음 고1 과정 들어가던 애예요.
걔가 자사고 가려고 미학원에 왔어요. 그냥 문제기를 좀 길러두면 자사고 가는데 좋으니까요 하고 왔는데 하타식 원장 수업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걔가 뭘 했냐면 거울로 된 사각형 벽에다가 몇 도 각도로 레이저를 발사하면 거울에 반사되고 반사돼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딱 모서리에 들어가는 당구공이 어디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뭐 몇 번 튕겨야 되느냐,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펼치고 펼치고 펼치면 반사를 거울을 반대쪽으로 펼치고 하면은 직선으로 쭉 가는 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그거를 또 1차 반응식이랑 연결해서 한 적이 있어요. 두 개가 완전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선생님 이게 사각형일 때 그러면 직사각형일 때 이러면 삼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요? 해서 탐구한 거예요. 근데 얘가 대전영재고로 시험 쳤는데 나온 거예요. 붙었어요.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게 이 코치의 힘인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수학 아이디어 공책을 정리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 6가지가 저희 자사고반, 영재고반에서 하고 있거나 앞으로 강화할 교육 방법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KMO반은 다 이렇게 하고, 이 6가지를 다 하고 있고, 자사고반은 조금 편차가 있는데, 이거를 강화해서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